안녕하세요. 네, 조성현 PD님 오늘 오신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항상 찍는 입장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하게 되려니까 떨리네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정신 많이 없으시죠? 예, 생각했던 것과 달리 반응이 제가 예상한 것 이상이어서 정신이 없긴 하네요. 지금 작품 공개한 지가 생각해보면은 일주일이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벌써 우선 나는 신이다가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 국내 티니 부분 시리즈에서 탑 10에 오를 만큼 정말 큰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원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건 그리고 이 종교들을 알고 인지해서 뭔가 사회적인 화두를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적인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많이 좋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아무래도 누구나 한 번쯤 궁금은 했지만 좀 선뜻 파고들지 못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기획하게 되신 배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그거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원래는 이 같은 내용을 MBC에서 MBC 제작물로 만들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랬는데 그 기획이 결국엔 뭐 내부적인 이유로 기획이 한번 엎어졌었고요. 그랬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아까워서 넷플릭스에 다시 한번 제작 제안을 했고 넷플릭스가 이걸 흔쾌히 받아들여서 2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반려됐던 기획안을 다시 넷플릭스에 제안하신 거를 보니까 감독님께서 이 주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이야기여야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깊이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가족들 중에도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제 바로 곁에 있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도 피해자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저한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제가 이걸 한번 꼭 다뤄야 된다는 숙제 같은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PD님은 이제 MBC 소속이시고 지상파 방송하고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하고는 뭐 제작이라든가 공개 방식이라든가 좀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컨텐츠 자체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 작품을 제작하시면서 좀 어떤 점이 가장 다르다라고 느끼셨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 같은 주제를 PD수첩으로 제작을 했더라면 한 8주에서 10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분들도 훨씬 적었겠죠. 근데 저는 이번 다큐를 제작하면서 200분 넘는 분들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졌죠. 2년에 가까운 시간. 그랬기 때문에 어떤 방송보다도 훨씬 더 심층적으로 다가서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예를 들자면 저희 지금 피해자로 등장하고 있는 메이플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저희가 직접 인터뷰를 하기까지 시간은 40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 친구가 마음을 먹고 저희와 인터뷰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응해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걸 PD수첩으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는 아쉽지만 만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했겠죠. 이런 차이, 그러니까 편성이나 제작 기한이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점이었다고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기간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 좀 큰 구애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느끼시기에 큰 차이였다. 네네, 맞습니다. 확실히 오랜 시간 좀 품고 계셨던 주제였던 만큼 좀 더 기왕이면 더 제대로 좀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되게 크셨을 것 같아요. 이번 다큐 시리즈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신 주안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모자이크 취급 뿌옇게 어떤 한 사이비 교주가 신도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그 피해자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피해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들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지, 그리고 100년 전 백백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목적에서 저는 가장 사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싶었고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작자 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은 방식으로 펼쳐낼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작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을 주시는 매력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나시고 주제 자체도 좀 다소 무겁다 보니까 제작하시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오늘 뭐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좀 대표적으로 제작 과정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 좀 말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을 나갔을 때 그쪽에서 뭐 미행, 협박 이런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건 PD 입장에서는 뭐 그냥 미행이나 협박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어려웠던 건 인터뷰에 응하기로 했던 피해자분들이 갑작스럽게 촬영 당일날 사라진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다거나 응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촬영을 하는 내내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분들은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 앞에서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말씀하시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게 저희 제작진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변심을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 아무래도 이건 좀 이따 Q&A 시간에 좀 더 주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긴 하네요. 좀 이처럼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들이 결국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과 같은 훌륭한 컨텐츠를 탄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번 다큐 시리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시즌 2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이 얘기를 우선 집에 가서 저희 집사람이 알게 된 일이 있어요. 라디오 방송에서 한 번 나가서 뭐 준비하고 있는 종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장 들었던 얘기가 애기들 데리고 집을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크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한 번 시작을 한 이야기고 제가 더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단은 공부를 시작했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틀게 될 매체가 넷플릭스가 될지 어디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신 만큼 많은 이야기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기자간담회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좀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실 수 있도록 질의는 기자님 한 분당 하나씩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면 성함, 매체,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컷뉴스 최영주라고 합니다. 저 PD님께 궁금한 점이, 피해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담는 것도 좋고 저는 그분들의 용기에 지지를 보내는데요. 근데 이제 증언을 그대로 싣는 것과 또 증언의 어떤 재현 배우를 통해서 영상으로 재현해서 반복적으로 뭐 보여준다든지, 뭐 그러니까 시신을 모자이크 하지 않은 채 이제 고스란히 보여주는 점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보여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어떤 고민과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선정성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영화나 예능이 아니고요. 실제로 누군가가 당했던 피해 사실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언론과 방송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종교단체들은 계속 존재해 왔을까?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논란이 되는 게 한 두어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50번 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정명석 씨와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한 녹취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JMS라는 종교단체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에 있는 신도들을 교육하고 있느냐, AI를 통해서 조작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성분들이 나체로 나오는 그 욕조 장면에 대해서도 불편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은요, 이번에 처음 나간 게 아니고 이전부터 모자이크 된 상태로 정말 여러 번 나갔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JMS 측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그들이 표현한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힘들지만, 몸 파는 여자들이 돈을 받고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저런 영상을 만들었다가 첫 번째 해명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자 잘못해서 그 내부자가 그걸 찍었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공개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 동영상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부자라는 걸 알게 되고 나니 이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 저거 그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다, 입고 찍은 동영상이다 라고 얘기들을 했어요. 다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저희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또 다른 방어 논리를 구축해가면서 또 다른 방어를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식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요. 선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정적이다. 그걸 보시면서 혹시 그걸 보고 섹스 어필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가요? 너무 끔찍하고 추악한 일이죠. 정명석 씨는 그거를 요구해서 받아서 보면서 그걸 보고 선정적이라고 느꼈을진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감성을 가진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참담함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 쪽에서 저한테 이런 장면들을 넣는 것과 많은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작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50번 샀다라는 그 이야기를 가장 앞에 넣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것은 가장 앞에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넷플릭스가 그거를 받아들였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지금 한국 방송에 나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JTBC 뉴스룸에도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근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얘기하신 어떤 문제의식 존중하고 공감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제작 의도를 살펴보았을 때 저는 이번과 같은 형태가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디어오늘 정철훈 기자라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이후에 이제 뭐 KBS나 SBS의 시사교양 PD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좀 고무되어 있고 회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외 OTT와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오리지널을 만들어보자 하고 PD들을 독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국내 지상파의 시사교양 콘텐츠가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PD님께서 보시기에 향후에 이런 뭐 넷플릭스나 혹은 디즈니나 해외 OTT 아니면 뭐 웨이브 같은 국내 OTT에서라도 OTT에서 이 같은 오리지널 시사교양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영향력을 갖는 시사교양 다큐멘터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의 예측을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라면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해요. 다큐멘터리가 소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만들 제작의 의향이 있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넷플릭스 쪽이나 나머지 기타 OTT 업체들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입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의 직접 증언이 되게 많았는데 좀 어떻게 섭외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증언을 좀 꺼리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설득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종교 내부자들이었는데 그런 내부자 인터뷰에서 종교 자체적으로도 좀 동요가 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하나씩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섭외부터 한번 시작해 보실까요? 섭외는 정말 쉽지 않았죠. 특히나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무척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분들 중에서 남편이 피해 사실을 모르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제작자가 PD인 제가 남자이다 보니 처음에는 연락을 그냥 받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지, 제작의 의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렸고요. 인터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만남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고요. 그래서 긴 시간을 가지고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뒤에는 그분들이 저희 앞에서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을 가감 없이 다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번에 다큐가 나간 뒤에는 아쉬움을 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더 구체적이지 못한 것들이 아쉽다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셨지만, 나간 내용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종교단체 내부에서 좀 동요하는 상황은 없었는지. 동요하는 상황. 저는 가장 PD 입장에서 이 다큐를 많이 봐줬으면이라는 생각을 한 분들이 있었어요. 뭐 모든 분들이 많이 봐주는 콘텐츠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혹은 두 분이라도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주 들어가는 가나 카페, 뭐 이런 탈 JMS 신도들이 들어오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탈퇴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부자들 중에서 동요하고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증거기도 하고요. 그분들이 진짜 실제로 탈퇴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극을 줬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제가 만들었던 어떤 핵심적인 목표였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걸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보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중앙일보 어환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잘 봤습니다. 그간 다큐나 PD수첩 같이 이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작품은 시청자 반응이나 뭐 사회적인 파장 측면에서 검찰총장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고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내보냈었는데 왜 이번에 유독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왜 그러니까 저는 표현의 수위랑 상관없이 왜 다른 때에 비해서 젊은 층들이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을, 궁금함을 갖고 있거든요. 처음에 저는 이 보통 일반적인 지상파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룰 법한 내용이 OTT를 통해서 방영됐을 때 어떤 반응이 올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OTT를 통해서 시사교양물을 보는구나, 선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이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는 흔히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지만 OTT를 보는 시청자층들은, 그 시청자층들에게는 이번 저희 얘기가 새로운 이야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얘기가 가름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코리아 박희영 기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하실 때 이제 JMS뿐만이 아니라 오대양, 아가동산, 만민중앙교회 이렇게 네 분을 묶어가지고 재조명을 하셨는데 왜 그 네 분을 이제 특정해가지고 묶어서 재조명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이비 종교 중에 반인권적,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일들이 있는 종교들은 어디인가를 쭉 놓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나온 몇 개의 후보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보 종교들 중에서 저희에게 증언을 해주실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과 그 종교를 대상으로 삼았고요. 아가동산이라는 회차 5화, 6화예요. 거기에 나오는 아가동산이라는 곳은 예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한번 방송을 하려고 했다가 방송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사장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선 당하기만 했지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종교였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신도 숫자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저걸 왜 굳이 다뤘을까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 종교가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다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드렸던 4개의 종교를 골랐습니다. 피디님 옆에 물 있는데 물 한 잔 목 다시 마셔야 될 거예요.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왼쪽 먼저. 네. 네, 먼저. 여기 먼저 하실까요? 여기 먼저.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블로터의 안신혜 기자입니다. 일단 시리즈에서 종교당 분량이 좀 크더라고요. 예? 종교당 이제 그 나눠져 있는 회차 분량이 차이가 네. 큰데 네.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 가장 크게 고려했던 점이 어떤 점인지 좀 물어보고 싶고 아직 못 담은 종교가 있거나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취재된 내용과 분량 그리고 어디까지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회차의 분량을 조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방송이었다면 아주 균등하게 50분짜리 2회차씩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OTT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식의 분량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 배분을 할지에서 무척 자유로웠고 그래서 가장 적정한 시간을 찾아낸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질문이 어떤 거였죠? 지금 두 번째 질문. 아직 담지 못한 종교 관련. 담지 못한 종교. 한국이 메시아가 정말 많은 나라잖아요. 그 분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특정 종교, 제가 관심 있는 종교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는 저 스스로 해야 할 일들 드러내지 않고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른쪽에. 예. 네, 안녕하세요. 환경닷컴 김소연입니다. 저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나서 반응이 뜨겁고 그와 동시에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경찰봉을 갖고 다닌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 반응이 뜨거운 만큼 관심도 높고 지금 이 행사장 자체도 굉장히 보안이 삼엄한 것 같은데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렇게 뭔가 신도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좀 달라진 부분이 계신가요? 이 콘텐츠가 공개되고 나서는 오히려 좀 우려스러운 일들이 있죠.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우려를 하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떤 일이 저에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집에서 잘 얘기를 안 했고요. 그게 저 개인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공론화가 되기 시작하고 제가 하필이면 어떤 위협을 당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저희 가족들이 이제 우려를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걸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말하게 되는 건데 늦게 낳은 아들과 딸이 있어요. 한 명씩. 아이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그걸 보낼 때마다 저희 되게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같이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도영 교수님 같은 분들과 그 아버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 사이에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제작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에게 벌어졌던 일은 무엇이며 그들이 저에게 정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찾아와서 있고 카메라를 찍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해서 메이플이라는 친구가 묵고 있는 숙소 앞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좀 그런 괴리감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그리고 또 실제 벌어진 일들 사이에서 위협이 진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저희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모든 분들 기자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뒤쪽에 기자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넷플릭스 나는 신이 다 잘 봤고요. 많은 공감을 했고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오대양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대양 교주 박순자의
범행 위주로 결론이 났었는데 그것을 반전을 일으키듯이 종파와 유착 관계와 관계가 있다는 걸 밝혀준 점이 저에겐 가장 짜릿했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아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백백교 등 이단 사이비들의 부도덕함과 그와 관련된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한국 사회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 이유를 뭐라고 보시는지 단지 그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두실 건지 아니면 지금 PD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좀 사적인 궁금함인데 아가동산과 이교부 사건을 다루실 때 그들이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 상징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동산 방송을 할 때 늘 십자가 상징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곳이 기독교와 매우 유관한 곳처럼 그리고 교회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하나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 이제 시간이 아까 백백교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만 왜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렇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이비는 우리 사회가 길러낸 괴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적으로 이번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정명석 씨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정명석 씨 그렇게 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어떤 형량을 받았냐면 1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미국에 있는 미국판 JMS라고 불리는 워런 제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형을 선고받았냐? 종신형 더하기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같은 비슷한 유형의 범죄, 심지어 강도는 정명석 씨가 훨씬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의 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씨가 출소하고 나서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인 상태였는데 보호관찰사들은 그 분을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여성 피해자들이 또다시 출소하고 나서 생산이 됐거든요. 그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고요. 조금 있으면 다시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 것인가?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우리 사회는 이렇게 교주들에게 오히려 더 안전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은 항상 저도 아이템을 고민하고 서치를 하면서 항상 그런 의문은 들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종교에 대해서 그냥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건 아닌가? 이들이 끼치는 범죄를 저지르는 어떤 종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것을 종교로서의 종교성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고요.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종교단체에 들어가는 분들, 그 분들이 아주 지적으로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JMS는 초창기에 명문대생이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갔던 종교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사회적으로 진짜 이런 사이비 종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아가동산에서 사용하시는 그 특정 이미지 관련해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교부님과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좀 아끼고 싶어요. 그분들이 저희에게 어쨌든 선의를 가지고 인터뷰를 해주시거나 이랬던 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종교성, 개신교로 오인받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교부님은 분명히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활동을 했던 그리고 개신교인들이 더 잘 믿어보자고 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한때는 목사라고 칭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뒤쪽에 가운데 기자님. 네. 네, 월간 현대종교 근무하는 조민기 기자라고 합니다. 우선 아까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탈퇴자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있고요. 두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JMS도 그렇고 아가동산도 그렇고 만민중앙교회도 그렇고 똑같이 성적인 문제가 드러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만민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교주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뭐 거세를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 담겨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JMS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사람들에게는 왜 JMS만 좀 깊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가라는 이런 궁금함이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이런 사이비 종교가 아닌 타 종교로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으로 된 이런 사이비를 좀 취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준비되시는 거 없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저도 뭐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드릴게요.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주교나 불교나 뭐 한국의 어떤 토착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사이비 종교라고 부를 만한 종교들도 많이 있지만 유독 크고 큰 피해를 입힌 종교들 중에는 개신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고, 다른 종교를 다룰 생각이 있느냐, 이건 여러 번 나온 질문이니까 다른 종교를 다룰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왜 전체 시리즈가 에피소드가 8편인데 네. 특정 종교 단체를 다룬 에피소드만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네. 하시는지. 그거는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기들의 아빠이다 보니까 부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화, 6화에 들어있는 아가동산 그 회차를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순서를 정해놨으니까요. 1에서 3화까지가 JMS 편이고 그 뒤에 오대양, 아가동산 이런 순서로 있는데 그 점점 이제 다른 종교들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들이 높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게 진짜 보기 너무 끔찍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의 종교를 보고 나서 그분들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다른 종교의 아이템을 그 회차를 볼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아가동산 5화, 6화에 들어간 아가동산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조만간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움직임이 정확하게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도 이미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게 내려가 버릴 수도 있는 아이템일지도 모르니까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그렇게 소중한 자식들까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나면 진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이비 종교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화를 보자마자 껐다라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3화까지 다 보시고 나면, 그래도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너무 구체적이고 역겹고 이런 장면들을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를 3화의 마지막까지 가시면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리자면 보지 않을 자유는 있지만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3화까지, 가급적이면 5화, 6화 더 가도 좋고요. 좀 견디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많이 담겨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예, 저 스포츠서 조은별 기자고요. 이쪽에 있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뭐 너무 힘들어서 다 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어저께 김동현 교수님께서 KBS 출연하셔서 KBS PD 중에서도 JMS 신도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발칵 뒤집혀졌고 KBS에서 이제 JMS 신도를 찾아라 이런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연예계에서도 JMS 신도가 누구냐 이라고 색출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MBC 내에도 있을 법한데 그러면은 색출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신자라고 해도 이분들이 뭐 이 범죄에 가담했는지 안 가담했는지를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색출 작업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맞는 현상인지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번 두 번째 주신 그런 일반 신도 관련해서 이분들이 가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재하면서 정말 놀랐던 건 사회 곳곳에 고위층이라는, 저희가 고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도
흔히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의 신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포진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야라는 얘기는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양가적인 감정이 좀 들긴 했습니다. MBC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있다라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마구마구 유출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저희 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의심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넷플릭스 쪽도 제가 엄청 의심해서 안에 그런 사람들 없는지 빨리 확인해 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어디에든지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색출해야 할 것인가. 종교를 자기가 선택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는 마녀 사냥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분들마저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이 되게 우려스러워요. 잘못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종교를 만들어서 남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드는 교주와 위에 있는 리더라는 사람들인 거죠. 저희가 그것은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YTN스타 오지원 기자고요. 네, 아무래도 JMS 편이 관심이 많이 쏟아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현재 진행성이 있지만,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구속 기간이 남아있다고 이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PD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재판부가 4월을 넘기지 않겠다, 선고를 4월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추가적인 고소자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이 병합되고 구속기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형량이 줄어드는, 이건 너무 그냥 구체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되고 보니 검찰총장도 그렇고 재판부도 그렇고 이 사안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손 들어주신 기자님. 네, 허프포스트 코리아 도혜민입니다. PD님 문제의식에 좀 공감하면서 전 잘 봤는데요. JMS 회차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명석 교주만큼 좀 인상적인 게 김도영 교수인데요. 김 교수의 부친 이야기까지 포함할 정도로 연출 비중이나 공을 좀 들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의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사안을 2년 넘게 취재한 PD로서 김도영 교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도영 교수님 무척 멋있는 분이죠. 저는 존경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눈앞에 어떤 목적이 생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김도영 교수님의 가족분들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남편이 30년째 하고 있으면 어떤 부인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가족분들은 김도영 교수님이 그런 성격이니까 이제는 거의 내버려 두는 것 같고요. 김도영 교수님 사건을 제가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인터뷰 최초에 만나서 말씀을 나누다가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때였어요. 교수님의 말씀 끝에 아버님이 아들 대신에 그런 테러를 당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생각은 교수님 아버님은 정말 행복하셨겠다라는 말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무슨 말씀이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아빠가 된 입장에서 저도 아빠가 되고 보니 아들이 당할 일을 내가 대신 당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약간 그 말씀에 약간 울컥하셨는데 진짜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를 해보니 김도영 교수님의 아버님께서 아들 대신 내가 맞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말씀을 실제로 하셨죠. 그냥 저는 그 아들이 누군가와 싸우는 것에 상관없이 부모가 자식 대신 당하는 희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빠져 있으면 저렇게 가족들까지 테러를 가하면서 남들이 자신들 위해 하는 행동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냥 그 김 교수님 가족들이 겪었던 일 자체가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가는 한 교수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예, 지금 질문 못하신 기자님들 계속 저희가 질문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어느 기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류타임스 이주희 기자라고 합니다. 그 7화 첫 부분에도 나와 있지만은 과거에 신도들이 MBC를 하다시피 한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국내 언론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하면서 대규모 시위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웠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자 입장에선 조금 다소 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코리아가 있는 건물 앞을 진을 치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실제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는 이야기를 MBC와 넷플릭스 양쪽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의 이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작품 너무나도 잘 봤고요. 저는 앞선 질문에서도 말이 나오긴 했는데 김도현 교수님께서 어제 그 더 라이브에서 말했던 발언이 지금 큰 파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또 감독님, PD님의 작품에는 또 다뤄지지 않은 내용인데 혹시 이처럼 취재원이 선뜻 이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작품에서는 누락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그 일화를 세세하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 내용은 좀 배제를 한 결정을 했는지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 딱 한번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 이거는 실제 벌어졌던 추악함의 10분의 1밖에 다루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시간도 그렇고 분량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이 정도만 다뤄도 힘들어서 못 보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과연 나머지 사건들과 그 추악한 이야기들을 담았다면 어떤 반응이었을까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한데 이 김도영 교수님이 썼던 책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잊혀진 계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저희 다큐에 담겨져 있지 않은 10분의 9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나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저희가 어떤 것들을 빼야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뺀 이유는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야기들은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제 뒤에 계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의 강푸른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다큐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또 피해자분들의 용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아까 맨 처음에 선정성 얘기가 나왔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정성은 이게 야하다 음란하다가 아니라 이제 비평적인 차원에서 이제 선정성이라는 거를 감독님도 아니 PD님도 아실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녹취나 뭐 기존 영상보다는 왜 그렇게 굳이 재현 배우들을 해서 적색 조명에서 이제 닮은 배우들 섭외해서 재현 장면을 왜 그렇게 많이 보여줘야 했을까? 물론 저희도 제작자 입장에서 그림이 없는 성범죄를 이제 방송으로 다룰 때 그런 재현을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전문가분들에 대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치셨는지 궁금했고 또 아가동산 회차에서 최낙기 군 어머님이 화면 앞에서 이렇게 자해 행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로 말리지 않고 전부 다 찍어서 이렇게 2번이나 내보냈어야 했나. 혹시 현장에 좀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담 전문가분들이나 이제 개입하실 수 있는 의료적으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갖추진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게 이제 특정 그 성범죄 장면에서 이제 재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도,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현을 해주실 수 있는 또 인력이 있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넷플릭스 측도 저와 같이 이견이 좀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어디까지 재현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써야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림이 없기 때문에 위에다가 덮을 이유로 그림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정도의 고민은 저희도 충분히 했고요. 저는 그것보단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말이 아닌 그림을 통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될 선을 저는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걸 보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거는 의도가 잘 먹힌 것일 수도 있고 의도와 달리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PD로서는 결정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희 아가동산 에피소드 초반에 이제 그 피해자 증언 장면에서 이제 자해를 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상황 되게 놀랐어요. 갑자기 어머님이 자해를 하시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일단 막아야 되는 것이 뭐 그분은 어느 순간에 막아야 될 것인가 뭐 고민이 될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인터뷰기한테 가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시지 않는데 그만하시라고 저희가 개입을 해서 막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죠. 그것을 왜 지금 당장 가서 막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머님이 표현하는 감정마저도 하고 싶은 말들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 있다 저희도 나중에 가서 어머니 그만하세요라고 하고 정리를 했던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냐? 예, 저희들 심리적인 지원이 다 지원이 될 수 있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인터뷰 전이든 후든 그런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으면 항상 고지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넷플릭스 작업을 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해본 건데 그런 어떤 민감한 이야기 그리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밝혀야 되는 인터뷰들을 관리할 때 저희는 사전에 그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마이크 뒤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 평론가 정덕현입니다. 일단 굉장히 용기 있는 다큐멘터리를 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약간 비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얘기는 다 폭로의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실태가 이렇다.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재형 관련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좀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한 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선정성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부분을 사실은 좀 더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더 많이 진행이 돼서 뭐 아가동산 얘기도 그렇지만 JMS 얘기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이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보면서 왜 어떤 부분이 미진하냐면 도대체 저렇게 수십 년 동안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젓이 잘 지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요. 그렇다면 사회 구조적으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이제 애들러 얘기를 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부분들 아까 뭐 김대영 교수님은 지금 뭐 검찰 앞에 있는 뭐 조형물도 사실은 뭐 그 신도가 만든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지금 뭐 방송사에도 지금 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는데 그런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나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동반해서 다뤘으면 아니면 아까 그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 나머지 그 분량 중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취재하시면서 충분히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혹시 나중에 좀 어떤 방식으로든 넷플릭스든 어디든 좀 공개하실 의향이 있는지 그런 걸 또 사후 취재로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충분히 앞부분에 얘기했던 폭로성에 대한 선정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저는
나중에 이제 완성도 높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이 됐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 왜 구조적인 문제 혹은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라든가 이런 이야기까지는 왜 가지 못했어?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다큐에서 거기까지 가는 건 쉽지 않았다. 저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를 보여주는 역할까지를 이번엔 하는 게 맞았다라고 보지만 상황이 무르익으면 당연히 저도 도대체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사이비 종교라는 것에 취약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나 뭐 탕명한 선생님이라고 탕명한 소장님이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사이비 종교만 취재하다가 어느 날 뭐 순교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뭐 살인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분의 가족 형제 3명이 지금도 똑같이 사이비 종교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사이비, 그리고 그 구조, 깨뜨려야 하는 어떤 상황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야기를 다룰 정도의 사회적인 인식, 그리고 분위기는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는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이런 이야기들까지 꺼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와 논의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벌어진 일에 가담을 했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주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나는 신이다에는 이미 탈교를 한 분들 중에서 얼굴이 공개된 분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약간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이나 좀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피디님이 제작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계속 말씀하신 어떤 추후에 이제 후속편을 제작할 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계속 이 주제를 숙제처럼 가지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제작을 해야겠다 했던 어떤 명확한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 건지 또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작품에서 얼굴이라든가 신상이 공개되시는 이제 탈교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네. 그분들에 대한 공격. 그분들은 원치 않는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원하는 분들은 얼굴을 공개를 했어요. 특히나 피해 내용이 크고 피해 내용이 클수록,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트라우마가 클수록 오히려 공개를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낙원이의 엄마 선영예 씨, 그리고 이모 선봉예 씨가 그랬고요. 또 지금 그 메이플과 그런 친구들도 그랬고요. 저는 처음에는 메이플의 경우에는 국적이 달라서, 문화권이 달라서 저렇게 얼굴을 공개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사회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때, 그리고 내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다, 혹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남들이 잘 믿어주지 않을 법할 때,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선택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얼굴을 공개하거나 이런다고 하셨을 때, PD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맙죠. 왜냐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뭐 JMS나 이런 쪽에서는 얼굴 가리고 나오면 저 사람 실제 아니다, 거짓말한다 라는 공격을 항상 해왔고, 그런데 이젠 본인이 얼굴까지 공개해서 내가 실제로 당했던 피해를 이야기하는데, 저 여자가 거짓말이라든, 저 여자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죠. 저 여자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말이 바뀌게 되죠. 하지만 그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것이 사실일지는 얼굴을 공개하는 순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뢰도를 높이고 신빙성을 높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용기를 내주신 저희 출연자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용기가 당연히 다른 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도대체 왜 믿었어요?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출연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상처받았던 순간으로 얘기하시는 게, 왜 믿었냐
라는 말을 할 때였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대답할 수 있는 건 내가 미쳐서 그랬나 봐요 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미쳐서 그랬나 봐요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나와서 자기가 얼마나 미쳤었는지, 왜 미쳤었는지 이런 얘기들을 사회에 던지고 있어요. 그 목적은 단 하나,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나처럼 자식을 잃는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진짜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들을 해서 남들에게 내가 당한 피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아야지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로 그분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들이 자신의 용기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신 질문이 이제 아까 제작 의도나 사실 앞서서 말씀 주셨는데 좀 결정적인 순간이 있으셨는지 왜 이 컨텐츠를 제작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 굳이 지금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건 김도영 교수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어떻게 하면 아무리 자식이 싫다고 해도 그 부모에게 그런 태도를 가할 수 있을지 직접 가서 만났을 때 김도영 교수님 아버님은 눈을 감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평생 눈에다가 구리스라 그러죠. 그분은 구리스라고 표현하셨는데 눈에 기름을 바르고 사셨어요. 눈이 건조하니까요. 그리고 한쪽 눈이 찡그려지지도 않고 그런 상태로 몇십 년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살면서 힘들 법도 한데 저희를 만나서 아들 대신 내가 테러를 당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이야기를 꼭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정적인 순간을 굳이 꼽자면 저는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 두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자님, 저 뒤에. 네. 저 조선일보 이태훈인데요. 만들어주신 프로그램 보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 언론도 큰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것을 저널리즘의 영역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그러니까 이걸 보도하는 기자가 혹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최소한의 객관성을 지키고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고 떨어져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 이게 저널리즘의 원칙이잖아요. 또 최근에 많은 다큐들이 달라지긴 했지만 다큐 역시도 피사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그런 원칙들을 지키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원칙을 깨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걸 다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전 이건 다큐라기보다는 대자보이거나 고발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된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 같은 건 없으셨는지, 혹은 이게 지금은 상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순수한 악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순수한 악이라고 정한 대상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흉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등장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PD님도 아이들 걱정하시듯이 피해자분들도 위협이나 여러 가지 것들 느끼실 텐데 피해자분들 보호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다큐의 종이까지 얘기할 자리는 아닌 것 같지만 북극의 나노쿠도 다큐고요. 그리고 마이클 모어의 화씨 9.11도 다큐라고들 합니다. 저희는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자님의 의견도 옳지만 제가 그렇다고 다큐가 아닌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보호를 어떻게 했느냐. 메이플 같은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안전한 집, 그리고 항상 24시간 계속해서 붙어 있는 경호원,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 있는 공간에 가거나 그럴 땐 지금 주변에 보시고 있는 저런 보안 요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20명, 30명이 항상 동행을 했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필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당연히 신경 써서 제공을 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와 신앙의 양봉식 기자입니다. 네네. 한국 사회에 메시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독교 쪽에서 많이 출발을 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메시아 재림 사상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아가동산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많이 내용을 좀 더 알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런 단체들이 존재하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 문제됐던 그 단체가 다시금 마치 무연피되는 것처럼 바뀌고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들이 거기에 출연하다 참가하고 또 아가동산 같은 경우는 협업마을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처분 신청을 당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3명의 사람이 죽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탈색됐단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JMS도 지금 2세들이 자녀 낳고 이제 그 자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를 다녀서 종교화돼 버린 상황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문제가 있고 여전히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교주 역할을 하는 단체가 사회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호를 받고 그런 걸 보면서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이 종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종교를 가장한 집단들이지. 그래서 그거를 이참에 좀 그런 거를 좀 사이비법이나 걸 만들어서 이미 뭐 그런 걸 제안들이 있는데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척 예민한 부분이어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워요. 근데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이 종교와 관련된 다큐를 쭉 진행해온 입장에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만큼이나 종교에 대한 책임 또한 명확하게 지워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준비했던 기자 Q&A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성현 PD님 마무리로 혹시 좀 기자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할 줄은 몰랐는데 피해자분들, 저희 다큐에 등장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한번 관심 혹은 관심을 돌려서 2세라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택권도 없이 노출돼 어떤 상황이 그냥 어떤 특정한 사이비 종교의 그런 부모를 둔 자식이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정말 크거든요. 제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취재를 진행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조성현 PD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렸고 또 긴 시간 취재해주신 기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나는 신이다 기자간담회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